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023년 대폭락, 여기서 사고 팔아야 가장 싸게 사서 큰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두시고 가실 점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 저점을 알 수 있을까? 저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확한 가격, 얼마까지 떨어질지 정도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정확한 날짜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저점 타이밍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레인지를 두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현재 신재 시대는 모든 정보들이 빠르게 시장에 공개될 만큼 전문가들이 정말 좋은 디테일한 의견들을 많이 내놓는 굉장히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일주일에서 뭐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주식시장이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될 때고 우리가 지금부터 저점을 형성하겠구나.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마지막 하락 저점을 만들겠구나라는 시점을 알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달 정도 동안은 좀 조심해서 투자해야겠구나라는 구간을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엄청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금 비중 일부러 마련해놨다가 현재 이 시점이 나오면 바로 기다렸다가 최저점에서 종목들을 쓸어 담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이해되셨죠? 뭐 그러면 어떤 시장에 어떤 신호가 시장에 이런 저점 신호를 알려줄까?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우선은 경기 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풀어가 보면서 순서를 맞춰서 차례대로 그 어떤 신호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이야기 간단하게 보시죠. 경기 침체 경고에도 월가에 흐르는 낙관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기사 내용들을 보시니까 헷갈리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누구는 경기 생각보다 괜찮은데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요. 누구는 진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정말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당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올 건지 말 건지 요거 먼저 분위기 먼저 잡고 가도록 하자고요. 그죠? 가장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잇따르는 경기 침체 경고음 속에서 월가의 한편 극복과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흐르고 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얘기죠. 미국 증시가 지난 10월 저점을 찍고 반등한 배경에는 이런 낙관적 전망의 바탕으로 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코노미스트에게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에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음덕이 60%를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의 폭과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84명 중 35명은 짧고 얕은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고 예상했으며 길지만 얕은 경기 침체를 예상한 응답자는 4명이 그쳤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그들 중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최근 발언은 이러한 낙관론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우리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대답을 yes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물가 상승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최근 들어 완화됐으며 물가 상승으로 임금이 떠오르고 이는 다시 물가의 상승이 이어지는 나선 효과가 뭐 최악의 상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상당합니다. 그 의견을 낸 사람들은 미국의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를 이끄는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 CEO는 최근 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소비력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 탈선을 시키고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솔로몬 골드만삭스도 CEO도 지금 현재 경기 성장률이 1%를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 4%를 기록하는 연착륙 가능성은 53%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경제가 더 안 좋을 가능성, 비상 착륙할 가능성이 오히려 65%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연착륙은 경기 침체를 꺾을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누가 봐도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닛 옐런은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입니다. 재무장관 자리죠. 여러분들 이 장관 자리들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경제가 안 좋고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라도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예요. 보통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대통령과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리는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더욱더 심한 경기 침체,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 이야기만 들어서는요. 도대체 여러분 경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대통령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항상 그것보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그게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닛 옐런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에게는 딱히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CEO들이 자신이 잘못하면은 머리가 날아가고 잘리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곳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와도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 설명이 드립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이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거든요. ECB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내년 1년 내 유로존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로 평가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평가죠. 밑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동안 유로존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80%, 유럽 이야기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60% 집계됐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뭐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죠? 어, 22는 보고서에서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어서 은행들이 대출로 인한 손실을 더 많이 보고 있고 기업들이 원금을 제때 상환과 같이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뭐 결국에는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들 중에서도 미국 경제는 그나마 괜찮지만 유럽 경제는 80%의 경기 침체가 올 만한 가능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 국가기관들 중앙은행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이 많고 이게 여러분들께서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의견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뭘 보고 경기 침체의 저점을 좀 알 수 있느냐? 어떤 신호가 시장의 저점을 알려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이 저점을 찾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뭐 GDP 성장률의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실업률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가 요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뭐 고용 노동시장이 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서 계속 실업자 숫자, 실업 청구권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통계치를 통해서 보통 시장에 완벽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고 저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보통 경제학자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디테일한 확실한 저점을 알기 위해서 보통 이런 지표들을 내놓은 거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매일매일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릴 방법은 가장 쉽게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보다 쉽고 이것보다 디테일하지 않지만 보다 확실한 기준이니까요. 여러분이 꼭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그 저점을 찾아 나가고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무슨 경기 침체 신호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시중엔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올라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는요. 항상 똑같은 환경 안에서 벌어지진 않거든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 경제 상태가 좀 정상적이에요. 그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요.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가 방금 예상했듯이 유동성이라는 게 증가하면서 우리는 주식시장, 시장 전망, 경제 전망도 좋아지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경제 성장에서의 경제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입니다. 그리고 근데 항상 정상적이지만 않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가 비정상적이고 안 좋을 때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금리 인하는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때는 경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가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경제가 빠르게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경제가 심하게 안 좋아지고 경제가 박살나면 지금 뭐 과거에 지금 큰 문제가 터졌듯이 큰 대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경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줄여서 경착륙할 수 있도록 조금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경제가 안 좋아졌 춘천이 안 좋아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 위해서 이 비행기 내려앉을 때 속도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바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하는 거죠. 유동성을 조금씩 공급해 주면서 비정상적인 경기 침체로 다가가는 이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리 인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첫 번째,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는 거의 부스터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빠르게 강하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비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는 쿠션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들이 언제 있었는지 간단하게 먼저 봐야겠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뭐 우리가 1980년도 이전에는 사실 금융시장 환경이 현재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2022년도하고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비교해 본다고 하면 너무 옛날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지표들 중에서 지표 금리 흐름들 중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1990년도 이후라고 보고 있어요. 2000년대 가까이 돼서 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흐름이 핵심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다시피 금리가 내려앉기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다시피 금리가 쭉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주식시장은 아직 떨어지는 시기를 딱 선을 그어 보면은 살짝 떨어질까 말까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선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도 충분히 증시가 많이 상승한 다음에 살짝 하락을 겪고 있는 와중인데 9.11 테러 사건이 터집니다. 9.11 테러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시장 경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제부터 모두가 소비를 걸어 잠그고 소비를 안 할 것이다. 그죠? 지금부터 큰 위기다. 지금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소비를 안 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빠르게 소비가 위축되자 이것의 위협을 느낀 미국 시장,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금리를 인하시키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쿠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사인을 보낸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러자 증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때리자 오히려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안 좋은 경제를 예상하고 정부가 금리를 인하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주식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면서 한 차례 하락을 겪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나서 회복된 듯했던 주식 시장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겪습니다. 지금 금리도 회복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금리가 꺾인 시기가 옵니다. 2007년에서 2008년도입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을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집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미국 중앙은행은 다시 한번 급속도로 금리 인하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죠?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이런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까지 터진 이 비정상적인 사건에서 뭐까지 나와버리게 이 비정상적인 사건에서 최악의 경제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또다시 쿠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합니다. 오히려 쿠션의 역할을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전망을 대놓고 정부가 인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경제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쭉 안 좋아지게 됐고요. 기업들은 몸을 도사리고 투자를 안 하고요.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고 다 같이 경기 침체에 빠지고 오히려 심지어는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 은행까지 파산하게 됩니다.
이런 대형 사건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최악의 사태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그러한 사건이 터진 게 2007년, 2008년도 당시죠. 이것을 미리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점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정상적인 사건 이후에 미국 정부가 금리 인하,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조심하자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오르는 신호를 보내는 사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사인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케이스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 위에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 정권 당시 2016년도 이후부터 있었던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때 당시 금리 인하에서 증시는 오히려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하고 가장 비슷한 경제가 불안한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를 봐야지만이 지금 현재 경제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항상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큰 문제가 터진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오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오는지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우리의 지금 케이스를 따져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상태, 경제가 비정상적인 위태로운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올 가능성이 높은 한 번 더 시장의 하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여러분들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결국에는 다음에 오게 될 금리 인하 타이밍이 우리가 주식시장의 마지막 최저점을 만들 하락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화면에 보이시듯이 우리 증시 상황을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정확히 예상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언제부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선언한 다음부터는 한 번의 마지막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현금을 비중을 늘려가면서 준비해 두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타이밍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좀 거래를 하시다가 금리 인하 사인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현금화를 완벽하게 다 해버리면 이 마지막 하락을 피하고 저점에서 좋은 종목들을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앞서 보셨듯이 항상 이런 미국의 금리 인하 여기서 끝내면 또 좋습니다. 여기서 끝내셔도 좋겠지만 결국 금리 인하를 하는 데에는 무언가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2001년도에는 9.11 테러 사건이 있었고요. 2017년도, 2018년도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있었겠죠. 그럼 이번 2022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을까? 어떤 언제 터질 확률이 높길래 무슨 사건이 터지길래 이런 확률이 높을까? 아직 결정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것들은 조금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배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위험이 있을까? 예측할 수 없는 변수, 터져버릴 수 있을 만한 큰 악재는 무엇이 있을까? 예상되는 키워드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유럽의 덜 혹독한 겨울 에너지발 위기 이제 시작이다. 유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겨울이 몇 달 전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혹독해 보이지만 에너지발 위기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4일 유럽 에너지 비용과 대가가 너무 커진다. 제야 기사에서 유럽의 가스 저장고가 차고 가스 가격이 꼭지에서 내려왔지만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현재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했을 때와 비교하면 많이 내렸지만 작년보다도 여전히 높은 몇 배의 수준이고 러시아는 에너지 시장에 혼란을 주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유럽의 각국에선 물가가 오르고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이 재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눈앞의 에너지 문제와 다른 장기 과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두고 유럽 내부 균열이 확대되고 있다. 각국의 에너지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을 각기 다른 에너지 구조와 재정 사정에 맞춰 다르게 하고 있다.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국가에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이 공동채권을 발행한 자는 제안이 독일을 거부했다. 가스도 도매 가격 상한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예, 유럽 내부가 애초에 분열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부분 중에서 쉽게 돈을 내주지 않으려는 독일과 이 돈을 갚아야 되는 유일한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이잖아요, 그죠? 독일과 내가 꽁돈을 가져다 쓰고 싶다라고 하는 국가, 안 그래도 재정 상태가 안 그래도 힘든 국가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유럽이 분열하는 부분들, 그러므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유럽에 현재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파산, 유럽 국가들 중에서 또다시 과거에 있었던 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가장 첫 번째 변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입니다. 저는 첫 번째 변수와 더불어서 이 두 번째 변수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중국 부동산 20년 잔치 끝났다. 일본 거품 붕괴 막자 총력전. 과거에 일본의 거품이 일어난 다음에 폭락했듯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폭락에 대한 가능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14개월 연속으로 추락했고요.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신규 분양 주택 쪽 크게 떨어졌고 기존 주택가격도 상업용 시설도 모두 다 싹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좀 파산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중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긴 한데요. 또 이번에 또 부양책 펼쳤죠. 집은 살기 위한 곳, 부동산 살리는 중국. 다음 주 또 부양 정책 발표. 라는 모습으로 또다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자금을 밀어넣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밀어넣기에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는 걸 막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왜 그런 거냐면 중국 같은 경우 경제 성장을 부동산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계속해서 일궈왔고요, 키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벌어들인 빠른 경제 성장으로 벌어들인 돈들로 지금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을 많이 해서 글로벌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들의 수출로 인해서 또다시 돈을 벌려고 했지만 미국 정부의 수출일 규제에 맞물려서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동력이었던 부동산마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정말 장기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집값 하락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문제인데요. 이 부동산 이 가장 크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부동산들이 계속해서 쌓이는데 사람들이 슬슬 부동산을 분양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건물은 지어 놨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만들 건설사들과 관계사들이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헝다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을 짓는 건설사들이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들이 파산을 들어가게 되면 중국 경제가 거의 뭐 피하지 못하는 최악의 변수를 맞이하면서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된 이야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멀쩡하냐? 우리나라도 멀쩡하진 않습니다. 경기 침체 전망의 김앤장, 우리나라의 가장 최대 알려져 있는 로펌이죠. 김앤장에서 최대 규모의 TF를 구성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변호사와 경제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100여 명 규모로 구성한 부동산 시장발 경제 위기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비슷한 전담팀을 만들 로펌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국내 최대 로펌도 최근 한국의 경기 침체 국면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관련 법률 서비스 주요 증가에 대비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김앤장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달 부동산 금융규제
지금 이제 도산, 기업 구조조정 등 유관팀을 전문가로 구성한 부동산 TF 최대 대응팀을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다양한 리스크와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팀은 금융 자본시장 PF 포레스트 파이낸싱 등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박찬문 변호사가 이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제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 드러날 정도니까요. 그보다 더 심각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죠. 만약 이 사건이 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해드렸던 최악의 사건과 함께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가 우리가 피해야 되는 최악의 주식시장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강조해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금리 인하가 더 나온 주식시장의 하락이 더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현재 주식시장은 거품 정도는 빠졌기 때문에 뭐 어마무시한 하락까지는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의 하락 정도, 마지막 하락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포인트 총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는 시작하는 시점부터 우리는 주식시장의 마지막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하락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걸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 사건은 유럽의 경제 위기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러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터질 수 있어 보이지만 보통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해외에서 문제가 터지고 해외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을 미국까지 전이되는 현상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알고 계셔도 최악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익혀가시는 거니까 이것만 잊지 마시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난 이런 시장에서 혼자 투자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힘든 시장을 이겨나가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급등주,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하락한다는 건 위기겠지만 알고 있는 하락, 우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하락은 오히려 기회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상황에서 쓸어 담을 만한 주식들까지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2023년도에 우리가 정말 대박을 낼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을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까지 보시면서 시장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전부 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맹신하시기보다는 매번 업데이트되는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씩 큰 틀을 잡으신 거고요. 지금 큰 틀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 아침 시황글들 보시면서 참고해 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 해당 영상에서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중요한 타이밍이 되면 또 이런 영상 준비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대형주들도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잡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요. 해당 자료들을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은요.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으실 거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이재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무료 클릭하고 들어와서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똑같이 이재진 검색하신 다음에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나오면
무료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니까 무료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 출연료, 장전 시황, 급등주 포착 자료인데요. 그 급등 출연료 들어가 보시면 내용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삼성 로봇 총정리 있거든요. 요거 꼭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2023년도에 가장 시장의 저점 타이밍에 쓸어 담을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 해당된 내용들을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을 정말 끝까지 끊지 않고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저는 해당 시장의 하락이 변화의 핵심이 내년 3월에 올 거라고 봅니다. 내년 3월 주목하세요. 예, 이때부터가 변곡점의 시작일 겁니다. 그 전까지는 큰 하락이라기보다는 뭐 괜찮을 전 증시 그때까지는 그나마 위아래 등락은 있겠지만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월부터가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 3월 달 조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 월까지 정해 드렸어요. 아시겠죠? 디테일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나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